네, 뉴스타트 3부 날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출근길도 칼바람이 매섭겠습니다. 네, 서해안을 중심으로 폭설도 이어지겠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출근 시간대입니다. 지금 추위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16도까지 떨어져 있어서 오늘 출근길도 매우 춥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 10분 정도 바깥에 서 있었는데요. 이렇게 잠시만 서 있어도 온몸이 오들오들 떨릴 정도고요. 처음에는 이 귀마개를 안 했더니 귀가 떨어져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 이곳에 이른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모두 따뜻한 겉옷 그리고 보온용품을 착용한 채 추위에 대비를 한 모습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한파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 아침 양양 설악산의 기온이 영하 23.9도까지 떨어져서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1.4도, 대전은 영하 10.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한 한기가 서해안을 지나면서 폭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현재는 눈구름이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호남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에서 5cm, 충남 서해안에는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전북 고창과 부안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호남 서부와 제주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 산간 많은 곳에 20cm 이상, 호남에 15cm 이상, 충남 서해안에도 최고 10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경기 남서부와 충청 내륙, 영남 내륙 지역에도 눈이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은 낮에도 영하권 강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린 눈비가 그대로 얼어붙겠습니다.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요. 교통 안전에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연일 강추위가 전국을 덮치면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한파로 인해 전신주 장비가 손상되면서 전기 공급이 끊겼고 또 반려견들의 보온을 위해서 피워놨던 연탄불이 번지면서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통 깜깜해진 밤거리, 전신주 꼭대기에서 불꽃이 일더니 폭발음이 들립니다. 사건 발생. 급작스러운 한파로 전신주에 달린 장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일대 정전 사태는 1시간 뒤 복구됐지만 멈춰선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혀 소방이 구조에 나선 것만 3건에 달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지금 구미역 뒤쪽 다 날리고 여기는 지금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혀갖고 있다. 경기 화성시에선 추위에 떨던 반려견들을 위해 피운 연탄불이 화재로 번졌습니다. 불이 난 비닐하우스가 소실되면서 안에 있던 반려견 50여 마리 가운데 7마리가 죽고 60대 여성이 얼굴을 다쳤습니다. 서울 강서구 증미역 인근에서는 도로 아래 묻힌 상수관이 파손돼 퇴근길 일부 차선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오늘 굴착기를 동원해 동파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한 뒤 복구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기 양평군에선 1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나 4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안에 있던 자녀 2명과 할아버지 1명은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하루 전 부부싸움이 접수된 사실과 아버지가 불을 질렀다는 자녀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여주에 있는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나 집안에 갇힌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과 또 계엄에 관한 통화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별도 가림막 없이 증언에 나섰습니다. 특히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며 통화 내용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다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것인지는 듣지 못해 여인영 전 반척사령관에게 전화했고 당시 구체적인 명단과 함께 체포 지원과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증인 신문 내내 눈을 감고 있던 윤 대통령은 이 말에 옅은 미소를 짓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방첩사령관이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저 자체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의 해외 출장 일정을 착각해 홍 전 차장에게 대신 전화한 것이라며 계엄 상황은 국가기관장과 논의할 사안이지 홍 전 차장에게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증인 신문을 마치고 나온 홍 전 차장은 그러나 윤 대통령의 발언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거 조태용 원장이 얘기하는 거 똑같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신 걸까요? 홍 전 차장은 심판정에 입장하고 퇴장할 때 대통령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했는데 윤 대통령은 증인 신문이 끝날 때까지 홍 전 차장 측에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한 건데 국회 측은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첫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이번 사건에서 정치인 체포 등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비상계엄 당시 이전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겁니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얻은 두 번째 발언 기회에서도 국회 해제 요구에 따라 국무위원을 소집하고 군 철수를 지시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무위원이나 군 사령관들에게는 경고성 계엄이란 사실을 미리 말하지 못해 예상보다 더한 조치가 준비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계엄은 곧 해제될 계엄이고 전체 군 투입은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이에 국회 측은 탄핵 심판 등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오늘의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 이 법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상식에 근거해 본다면 사안의 실체를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며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가운데 지지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최강 한파 속에 서울구치소와 헌법재판소 주변에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 평소보다 다소 일찍 호송차와 경호 차량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한파 속에 온몸을 꽁꽁 싸맨 지지자들은 호송차가 보이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탄핵 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주변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4차 변론기일에는 지지자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지만 이번에는 올겨울 최강 한파 속에 규모가 줄었습니다. 추위의 집회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는데 경찰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주변에 기동대 50개 부대 3,5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집회 장소는 안국역 5번 출구 일대로 제한하고 헌법재판소 쪽으로 더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벽도 겹겹이 설치했습니다. 또 집회가 열리는 동안 안국역 사거리 주변 일부 도로에 차량 통행도 일시 통제했습니다.
증인 신문이 길어지면서 윤 대통령은 다른 변론기일 때보다 늦은 시간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에 대한 증언이 엇갈렸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헌재 증인으로 나온 3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모였습니다. 국회 봉쇄 여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를 각각 입증할 핵심 인물들이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어제 3사람이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각각의 인물을 소개를 드리면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그리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이렇게 3사람이 출석을 했었고,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국회 수방사 인력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떠한 경위로 이 병력들이 투입이 되는지 이것에 대한 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었고, 이 탄핵 심판에서 이 핵심적인 사실관계 중에 하나가 국회를 봉쇄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질서 유지를 하려고 한 것인지 이게 쟁점이 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한 진술을 받을 수 있는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이 국회 봉쇄 부분이 주된 쟁점으로서 질문이 됐던 부분이었고, 이 여인현 전 반척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또 탄핵 사유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방첩 사령관이 이 명단에 대해서 경찰에 이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든지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진술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되는 것이고, 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도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이 명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지금 진술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사실 공방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3사람 중에 여인영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사령관은 구속 기소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좀 답변 태도를 보면 답변이 제한된다로 일관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형사소송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거듭했는데, 검찰 공소장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또 본인들의 의견과 또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제 답변 내용을 보면 그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의 형사소송과 지금 관계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탄핵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사소송법에는 이 증인이 이 자신의 형사재판이라든지 친족의 형사재판 이런 부분과 관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일부 이제 증언 거부 외에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한 내용도 있었는데, 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에 이 일부 이제 본인이 언급한 것처럼 되어 있는 내용이 본인의 발언을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도 일단 공방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검찰의 공소장이라는 게 증인들의 증언도 토대로 하지만 검찰의 또 그 수사 내용도 검찰의 의견이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본인들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검찰의 공소장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일단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정리한 이 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근거를 통해서 검찰에서 정리를 한 것이겠지만 이것이 피의자의 진술과 동일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피의자라든지 피고인이 된 이 사령관들이 이에 대해서 본인의 진술에 근거해서 공소장이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공소장에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다라든지 어떠한 이야기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술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좀 구분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술이 다소 극명하게 엇갈린 상황인데, 이 첫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 전 사령관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증인 12월 17일 조사 당시에 검찰에서 대통령이 4명이 들어가면 1명씩 드러낼 수 있지 않냐, 안에 있는 사람 끌어내라 라고 하셨다고 진술하신 적 있으시죠?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회 조사 당시에도 대통령이 4명이 1명씩 들고 나올 수 있지 않냐라는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라고도 진술했죠.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검찰에서 제가 말씀드린 2번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조사에서 대통령의 3번 통화에 대해서 그리고 그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관되게 답변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 부분도 답변 드리지 않겠고, 저희 재판에 있을 때 그 부분은 다툴 여지가 많습니다.
네,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언급하신 것처럼 이진우 사령관은 굉장히 이렇게 좀 기존과 엇갈리는 진술들 좀 했는데 또 증인으로 이제 두 번째로 나온 여인현 전 방첩사령관 역시 체포 지시에 관련된 직무에는 좀 즉답을 피했거든요. 다만 근데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명단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이 명단이 이제 뭐 체포 명단인지 검거 명단인지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여인현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 예. 이 체포를 위한 명단이 있었느냐가 이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여인현 방첩사령관이 답변한 내용이 이 부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첫째 같은 경우가 이 합수부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의 인력을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특정 인원들의 이 위치 파악이 어려우니 이 부분에 대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위치 파악을 한 명단이 있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부분 명단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명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이제 쟁점이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답변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증언이 엇갈리다 보니까 사실 입증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예, 이 답변 과정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명단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뭐 누구에게 들었는지라든지 어떠한 그 당시에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떠한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행동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일 텐데 이것이 누구의 지시였는지에 대해서 묻는 그 답변에 대해서 이 상관의 지시였다라고 했고 상관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장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이 장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다라는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이 책임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에게 어떠한 뭐 지시를 직접적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뭐 방조한 부분이라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장관으로부터 들었고 내가 이에 의해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에 근거해서 장관이 그렇다면 이것을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뭐 지시를 직접적으로 들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 대통령이 어떤 어느 정도의 이 제한의 선을 범위를 이제 명시를 해줬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어제의 사실관계 그 근거에 따라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실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령관과는 좀 다르게 세 번째 증인으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윤 대통령에게 전화로 싹 다 잡아들이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일관되게 또 답을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가 국회에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많이 했었던 인물이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인데 이 어제 이 답변 과정에서도 일단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전화를 받았었고 그때 당시에도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다만 이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고 예. 방첩사를 도와줘라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방첩사에 전화를 해서 이 방첩사령관이 연영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이 일부 명단에 대해서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해석도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추가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메모를 좀 공개를 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이 메모 부분에 대해서는 이 헌법재판관, 이 재판부에서도 이제 전체적인 증인신문의 내용을 들은 다음에 예. 추가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메모가 어떤 내용인 것이냐면 이때 당시에 이 내가 통화를 듣고 일단 명단을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듣다가 중간에 이건 조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구겨서 이제 처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메모를 작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부관을 통해서 작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14명의 명단이 기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가 있는 것이 이 부분 뭐 어떻게 할 것이고 뭐 구금 시설에 옮길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메모도 있고 그 또 하단에는 이 검거 요청 가로 열고 위치 추적과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예. 이에 대해서 일단 재판관 측에서는 이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검거를 요청한 것인지 이에 대한 이제 이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에서 재판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질문했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제 문답을 하는 과정을 이 전체적인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궁금한 게 이제 3명의 어제 증인 중에서 2사람은 형사재판 때문에 답변이 제한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 2사람에 비해서 홍 전 차장은 답변이 일관적이고 또 주장이 일관적이고 또 구체적이었거든요. 증언들이. 이런 것들을 헌재가 좀 판단할 때 증언의 신빙성을 좀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예, 개개의 증인 신문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보게 될 것이고 이 신빙성을 또 판단함에 있어서 각각의 사실관계를 또 기준으로 봅니다.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신빙할 수 있고 이 다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신빙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판단의 기준이 일단 뭐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이 답변의 뉘앙스라든지 전체적인 뭐 모습, 태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가 이 물적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증거와 부합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진술 거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답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신빙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뭐 이에 대해서 지금 일관되게 했었는지 아니면 뭐 그 부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이 부분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이제 홍정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어쨌든 자신의 주장과 대치가 되다 보니까 직접 또 관련해서 뭐 반박 증언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 홍정원 1차장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 그 위치 추적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다라고 했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왔던 질문이 그렇다면 이분 국정원에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그 뭐 능력이 있느냐, 기능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소방청이라든지 경찰청과 이 공조센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이 부분을 짚었던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이 수사권도 없고 그리고 검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방첩사령관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이제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답이 있었습니다. 실제 신문 과정에서도 문답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문답까지도 종합적으로 보고 어디까지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에 반박을 좀 더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홍 전 차장이 증인 신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또 이런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이제 방첩사의 간첩 수사를 지원하라 이런 취지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도 그날 보니까 뭐 여러 군데다 전화 많이 하셨더만요. 저는 처음으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거잖아요. 아무래도 밑에 사람이 이분이 정말 오랜만에 전화한 부분의 내용이니까 거의 토시까지 하나 기억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조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대통령의 말씀이 이런 게 저런 게 잘못됐다 됐다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정치인 체포의 여부를 가리는 게 지금 내란 혐의를 입증할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지금 좀 입장을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 홍정원 1차장이 지금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직접적으로 발언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발언 과정에서 이 전화를 한 내역 자체에 대해서는 전화한 내역이 있는데 이 당시의 대화 내용이 지금 이 홍정원 1차장과 이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이고 지금 1차장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본인이 기억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도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어제 증인신문이 짧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예. 질문이 오갔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어느 쪽에 더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이제 어제 헌재 변론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또 들어보시죠.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과연 그 처음에 뭐 14명, 나중에 군 철수 지시하고 계엄 해제하고 군 철수 지시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네, 이야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다. 뭐 굉장히 선문답같이 두루뭉술한 이야기, 비유를 좀 섞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발언의 의미가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앞으로 헌재 판단에 뭐 이런 주장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아무래도 이 호수 위의 달 그림자가 어떤 의미일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호수 위에 이 달금지가 비치지만 실제 달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 호수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쫓는다는 것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을 쫓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제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취지가 결국에는 이 지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문답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뭐 국회 봉쇄 지시가 있었느냐, 주요 인사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예. 만약에 지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체포된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 봉쇄에 대해서는 지금 다투고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봉쇄 결과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결과값이 없는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인데 지시를 받았다 안 받았다에 대해서 다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본인은 이 부분이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관계 부인을 하고 있고 오늘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이 뭐 지시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또 남은 변론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이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를 했더라고요. 보석 청구를 할 줄 알았는데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던데요. 예, 아무래도 보석 청구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구속 취소 같은 경우는 그 형사소송법 93조에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청구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인용률이 높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속 취소보다는 보석적으로 검토를 하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구속 취소를 한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이제 또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예. 구속 취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구속 자체가 이제 사유가 없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이 좀 위법한 구속이다라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에 대한 궤를 같이 하는 이 청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보석을 청구했을 때는 일단 구속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을 부과해서 석방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예. 보니까 우선은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청구가 만약에 뭐 인용이 되지 않았을 때 네. 뭐 추가적으로 보석을 청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추가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적인 쟁점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구속은 이제 부당한 것이고 어떻게든 이 구치소에서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기각이 되면은 당연히 보석 청구도 하겠죠. 예, 만약에 보석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 전략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 보석이 청구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석에 필요적 보석이 있는데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석이 안 되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10년이 초과하는 중죄를 범했을 때인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이 증죄,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가 그 부분도 이제 예외 사유에 해당을 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내란죄의 경우에는 10년을 초과하는 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지금 법원에서 판단했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까지 뭐 새로운 사실관계라든지 사정의 변경이 없다라고 한다면 재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필요적 보석을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필요적 보석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임의적 보석을 통해서 재판부가 또 판단을 해서 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보석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보석을 청구한다고 한다면 그 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사유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이제 구치소로 이동한 과정에 지난번에 뭐 그 병원도 한번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서 청구를 한다면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이 건강 보석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인용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 다만 이 건강 보석이 되려면 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알 수 없어서 그 부분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조지욱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알려지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건강 보석이 된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도의 건강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라는 것은 이 사건에 관해서 이 헌법의 규정이 이제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내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헌법의 규정이 위반되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야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에 다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위헌 심판을 이제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해서 그
조항에 대해서 법원에 헌법재판소에 넘기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예. 이렇게 됐을 때 법원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넘기는 경우에는 사건 자체의 진행이 정지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 만약에 정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겠다고 한 이 사건 자체의 진행이 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헌법소원을 다시 한번 이제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지금 현재의 재판부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대해서 받아들일지가 하나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만약이라도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이 이 해당 조항에 대해서 판단이 넘어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뭐 이제 어떻게 판단할지가 또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 접수가 되면은 이제 재판이 중단되는 상황이고 소송에 대해서는 기각이 되면은 바로 또 계속 이제 중단 없이 재개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접수가 돼서 법원에서 이 부분을 이제 일단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예. 정지가 되는 네.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다시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거는 결국 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한 선거법 조항이 그러니까 위헌이라는 건데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좀 사례를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 비슷한 사례로 합헌을 결정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뭐 합헌을 할지 혹은 뭐 기각을 할지 이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한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위헌 여부를 이제 다투고자 하는 부분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1년 당시에 이 판결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때 당시 이제 합헌으로 만장일치로 판단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다퉜던 부분은 일단 그 공직선거법의 이 허위사실 공표가 뭐 행위라든지 어떠한 뭐 내용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처벌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행위라는 것이 굉장히 해석상 모호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기본권을 뭐 침해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인정이 되지 않았었지만 지금 현재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의 이제 주장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지를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이 주장의 방향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또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지를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고 받아들여졌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저희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환 당국이 지난달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응하느라 외환 보유액이 46억 달러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에 외환 보유액은 4,110억 달러로 지난해 12월보다 45억 9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한은행 금융기관 외환예수금 감소, 국민연금과 외환수합 확대, 그리고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에 기인해서 외환 보유액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에서 한 발 물러나면서 우리 기업들도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서 오는 19일에 미국을 찾을 예정입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총수가 국내 20대 기업 대표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합니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첫 우리나라 공식 경제사절단입니다.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워싱턴 DC를 방문하는데 확정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는 한 달 유예됐지만 중국을 대상으로는 시행에 들어갔고 유럽연합이나 한국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나 반도체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 가능성도 여전해 사절단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대한상의 측은 방미 기간 정부 고위 관계자나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주요국 가운데 1위이고 미국 내 83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신정부 인사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유사한 입장을 가진 주요국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대미 수출 무관세 혜택을 보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상당한 만큼
관세 때문에 되돌아오는 유턴 기업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보편 관세 부과 예외국 지정 등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의 주요 수출품인 액화 천연가스나 농산물 등을 수입하는 방안도 협상 카드로 거론됩니다. 우리를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청구서를 들이밀 그런 시점이 곧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미국과 협상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딜을 만들 수 있는지를 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협상 전략을 잘 가다듬는 시간으로. 현실로 다가온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휘청이는 경제를 다잡기 위한 민관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본격적인 관세 전쟁에 들어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시 주석과의 통화는 적절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24시간 내에 통화하겠다고 말했고 백악관도 두 정상 간의 통화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 시간 4일 오후까지 전화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미중 정상 간의 통화는 애초 예상보다도 조금 더 미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히토류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느닷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중국과 무역 분쟁을 벌이는 상황과 관련돼 있습니다. 세계 1위 히토류 생산국인 중국이 히토류를 자원 무기화할 때를 대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기자들에게 관세 얘기를 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우크라이나의 히토류를 화두로 꺼내들었습니다. 간단한 이유를 댔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는 우크라이나에 3천억 달러, 430조 원 정도를 지원했으니 반대급부로 히토류를 받겠다는 겁니다. So we're looking to do a deal with Ukraine where they're going to secure what we're giving them with their rare earth and other things.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회사들의 투자를 기다린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가 서로 잘 주고받는 모습의 이면엔 관세 전쟁에 돌입하면서 다급해진 트럼프 쪽 처지가 더 주목됩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히토류 물량의 74%를 주는 중국이 자원무기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A huge problem for the US is that there are not so many American companies who are able to mine and to process these rare earth elements.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 중국이 먼저 들어가 히토류 광산을 선점하는 걸 막겠다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Gaining or regaining access to those deposits, not only for the U.S., for Ukraine and Western allies, is something that has larger geopolitical significance. 히토류란 스마트폰, 전기차, 첨단 무기 등에 꼭 필요한 17개 원소를 이루는 말로 말처럼 매장량이 희귀한 게 아니라 정렬하기 힘들어서 생산량이 적은 자원을 이룹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 사상자가 전체 파병 규모의 절반에 이를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군 피해가 커지면서 생긴 북러 간의 균열을 트럼프 대통령이 노릴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국제안보 프로그램 책임자는 생포된 북한군 증언을 통해 전장에서 겪고 있는 고통이 더 분명하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상자 수는 놀라운 수준이라며 전체 파병 규모의 절반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On the real high end, maybe 50% casualties among the North Korean forces, with as many as 1,000 killed. I mean, those are pretty staggering numbers of casualties for a force of 11 to 12,000. 전쟁에 따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치적 비용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병력 대부분이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등 변방이나 교도소 출신으로 모스크바 엘리트 집안 자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한군도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죽을 각오로 싸우고 있지만 조직적이지 않고 러시아군과의 결집도 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Very little food that they're carrying with them.
little water, almost no cold weather gear, but lots of ammunition that they have to fight and have been willing to die. 북한군 피해가 커지면서 북러 간 균열도 보이는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러시아군에 비해 장갑차가 덜 제공되는 등 열악한 조건이 이어지면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러 간 균열을 이용해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는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미국의 지난해 12월 구인 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노동시장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부과로 무역 전쟁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구인 규모가 지난해 12월 들어 760만 건으로 전달보다 55만 6천 건 감소했습니다. 3개월 만에 가장 낮아진 데다 전문가 전망치 800만 건에도 못 미쳐 구직자들은 직장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해고 건수는 줄어 미국인들이 여전히 높은 고용 안정성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시장 위축은 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주어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만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미국의 구인 건수가 3년 8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지자 연준은 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우려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물가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We don't know what will happen with tariffs, with immigration, with fiscal policy, and with regulatory policy. 구인 감소로 인한 경제 둔화 우려와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동시에 맞닥뜨린 연준은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부담스러운 딜레마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을 비무역 부문의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경제의 불확실성과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1도,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17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추운데요. 이 추위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약 30분 전 바깥에서 청바지를 물에 적셔봤습니다. 물을 뿌리자마자 김이 잔뜩 나기 시작하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금방 빳빳하게 굳어버렸는데요. 이 끝부분에는 고드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파가 전혀 꺾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는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출근길 벌써 이틀째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설악산 기온이 무려 영하 24도 가까이 곤두박질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고요. 현재 그 밖에 전국에서도 칼바람이 불면서 서울이 영하 11.3도, 대전 영하 10.3도 보이고 있습니다. 동장군의 기세는 종일 꺾이지 않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5도에 머물겠고요. 중부와 전부, 경북 등 대부분 내륙에서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서해안에는 벌써 사흘째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한기가 서해를 지나면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건데요. 전북에는 이미 눈이 30cm 넘게 쌓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설주의보 속에 지금도 호남 지역에는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쌓였지만 오늘도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에는 눈이 강약을 반복하면서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 산간의 많게는 20cm 이상, 호남에 15cm 이상, 충남 서해안에도 최고 10cm의 눈이 더 내리겠는데요. 이 추위 속에 눈이 그대로 쌓이고 있는 만큼 시설물 붕괴와 차량 고립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경기 남서부와 충청 내륙, 또 영남 서부로도 눈이 확대하겠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해안가와 산간에서는 무려 태풍급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단단히 고정해 주셔야겠고요. 동해안에서는 대기까지 건조한 만큼 화재 사고 없도록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